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화면 앞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흙먼지 날리던 이 땅이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로 가득 차고 밤이면 보석처럼 빛나는 불빛들로 수놓아져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 풍요를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 화려한 빌딩들의 주춧돌 아래에는 누구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시리고도 뜨거웠던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우리 어르신들, 당신들의 청춘은 어떤 세계였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가난의 잿빛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향한 사랑의 붉은색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일 수도 혹은 당신의 곁을 지켰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훌쩍 떠나볼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보릿고개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하고 뼈아팠던 1960년대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건조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위대한 헌신의 기록이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맨손으로 희망을 길어 올린 우리들의 대서사시입니다. 이제 그 찬란하고도 가슴 아픈 시간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라는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오자마자 터진 한국전쟁은 이 땅에 남은 마지막 희망마저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멈춘 지 1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가난은 질긴 넝쿨처럼 온 나라를 칭칭 휘감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6달러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순위를 매기면 뒤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를 다투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오지보다도 더 열악했던 곳이 바로 우리의 조국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가마솥에 끓여낼 묽은죽 한 그릇이 없어 어머니들은 빈 솥을 닦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달래다 입가가 온통 허옇게 부르트던 아이들이 지천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 한 구석 담벼락 아래에 쪼그려 앉아 자식들 학교 보낼 공락금이 없어 밤새 한숨 짓던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는 왜 그리도 작아 보였을까요? 나라 전체가 거대한 실업자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배운 것은 많으나 일할 곳이 없는 청년들은 남루한 양복을 걸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꽁초를 줍거나 힘없는 한숨을 내뱉는 것뿐이었습니다. 국가의 고가는 텅 비어 있었고 외국의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공장을 지어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기계를 살 돈이 없었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가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에 선뜻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당시의 가난은 우리에게서 존엄성마저 앗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는 줄였지만 내 자식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톡한 결심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날아온 생명줄.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뜻밖에도 조국에서 수만 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 서독에서 날아왔습니다. 당시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산업이 무섭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니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뜨겁고 위험하고 힘든 일, 이른바 3D 업종이라 불리는 곳에는 독일 젊은이들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지하 깊은 곳에 광산과 환자들이 넘쳐나는 병원이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고민 끝에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노동력을 빌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그들의 레이더망에 걸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대한민국에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 대신 그 빚을 갚을 보증으로 당신들의 젊고 건강한 노동력을 보내주시오. 이것은 가난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1963년 신문 한 구석에 자그마한 공고가 실립니다. 서독 파견 광부 모집. 이 공고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다는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에 찌든 내 부모를 구하고 굶주리는 내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공고가 나기 무섭게 전국에서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500명이었지만 지원자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번듯한 대학을 졸업한 수재도 있었고 전직 교사나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펜 대신 곡괭이를 잡기로 했습니다. 체력 시험장에서는 쌀가마니를 메고 죽으림을 다해 달리는 청년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숨소리는 단순히 합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괴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모집 공고가 난 뒤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서독으로 가겠다는 젊은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당시 지원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고심하던 수재들,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나라 살림을 돌보던 공무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서독행 비행기표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광부 모집 현장에서는 웃지 못할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평생 펜만 잡았던 고운 손을 가진 청년들이 혹시나 신체 검사에서 거절당할까봐 일부러 손바닥에 거친 흙을 묻히고 돌덩이를 만지며 노동자의 손처럼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쌀가마니를 메고 운동장을 달리는 체력시험에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고향집에서 굶주리고 있을 어린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악물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간호사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앳된 얼굴의 처녀들이 낯선 이국 땅에서 겪어야 할 고생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내가 가면 우리 집 보릿고개는 끝난다는 희망 하나로 지원서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가는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 가장이었고 조국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담보가 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눈물겹고도 숭고한 결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신의 푸른 꿈을 잠시 접어두고 가족의 내일을 펴주기 위해 험난한 길을 선택한 그 청춘들의 뒷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1963년 12월 21일 서독으로 향하는 첫 번째 비행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섰습니다. 그날 공항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평생 비행기 구경 한번 못해본 노부모님들이 자식의 손을 잡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밥 굶지 마라, 몸 건강히 꼭 돌아오너라 라는 말밖에는 해줄 것이 없는 부모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머니가 밤새 지어주신 얇은 옷까지 몇 벌과 가족사진 한 장이 든 낡은 가방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르며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늙으신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막막한 이별이었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날아올라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한 듯합니다. 비행기 안은 무거운 침묵과 나직한 훌쩍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점차 멀어지는 조국의 산천을 보며 청년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돈을 벌어 우리 식구 배불리 먹게 해드릴게요. 그들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조국의 비참한 운명까지 지워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너머로 사라질 때 그들은 비로소 소년에서 어른으로 그리고 조국을 지키는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비행 끝에 도착한 서독의 풍경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지옥 같은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매일 아침 지옥의 입구와도 같은 수직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000m 아니 2000m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이 느꼈을 공포를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을까요? 땅속 깊은 곳은 지열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는 섭씨 4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찜통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하루 종일 무거운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안전모에 달린 작은 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석탄가루를 들이마시며 탄을 캐고 또 캤습니다. 온몸은 땀방울과 까만 탄가루로 범벅이 되어 나중에는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깜빡이는 하얀 눈동자만 간신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언제 갱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글릭아우프, 즉 살아서 위로 돌아오라는 독일 광부들의 인사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매일 아침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작업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낯선 음식과 외로움에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고향의 부모님이 굶고 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곡괭이를 쥔 손에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 캄캄한 막장은 단순히 석탄을 캐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캐내는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가냘픈 어깨에 지운 짐. 광부들이 지하의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일 때 지상에서는 우리 간호사들이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앳된 처녀들이 독일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낭만적인 유럽의 풍경이 아니라 차갑고 거대한 병원의 폭도였습니다. 당시 서독의 환자들은 체격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 간호사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환자들을 휠체어에 옮기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집어주는 일은 그 자체로 중노동이었습니다. 가냘픈 팔목으로 환자의 몸을 지탱하다 보면 하루가 저물 때쯤엔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꾸지람을 들을 때면 화장실로 달려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독일 간호사들조차 꺼리는 굳은 일은 모두 우리 간호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알코올을 묻힌 거즈로 죽은 이의 차가운 몸을 닦아내고 정성껏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 오물이 묻은 시트를 갈아치우는 일을 우리 누이들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 정성에 감동한 독일인들은 이들을 향해 코리아에서 온 천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도 퇴근 후 좁은 기숙사 방에 누우면 그저 엄마가 보고 싶은 가여운 딸들이었습니다. 편지지에 고향 침마당에 감나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다 보면 눈물 자국 때문에 글씨가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젊음을 팔아 고향의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동생들의 꿈을 사주었던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에게 월급날은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경건한 날이었습니다. 지하 1000m의 막장에서 캔 석탄가루가 묻은 손으로 병원의 차가운 약 냄새가 밴 손으로 그들은 월급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들의 손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값싼 빵을 사 먹고 낡은 옷을 몇 번이고 기워 입으면서도 월급의 80% 이상을 고스란히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독일 마르크화가 든 봉투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 어느 집에서는 밀린 동생의 등록금을 냈고 어느 집에서는 알아누운 아버지의 약을 샀으며 어느 집에서는 평생의 한이었던 빚을 갚았습니다. 이들이 보낸 돈은 단순히 한 가정의 생계비를 넘어 파산 직전이었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수혈과도 같았습니다. 1965년부터 10여 년간 이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당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우리 근로자들의 월급을 담보로 대한민국에 차관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피 같은 돈이 종잣돈이 되어 경부고속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렸고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뿌리에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청춘을 바친 이들의 땀방울이 영양분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 우리가 걷는 길 하나하나에 그들의 희생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64년 12월 11일 서독의 한보른 탄광 강당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고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에 광부들은 탄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정성껏 털어 입었고 간호사들은 하얀 가운을 여몄습니다. 대통령이 강당에 들어서고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강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첫 소절을 채 떼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부모가 힘이 없어서 이 머나먼 타국까지 자식 같은 청년들을 보내야 했던 대통령은 목이 메어 준비해온 원고를 읽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가난해서 여러분이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만 참고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만큼은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광부와 간호사들은 단상으로 달려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대통령님, 조국은 평안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잘 계십니까? 묻는 그들의 목소리는 서글픈 절규였습니다.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울었던 그날의 눈물은 반드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한 결심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기적을 일궈내겠다는 역사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한보른 탄광에 울려 퍼진 통곡 소리는 잠자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깨우는 우렁찬 외침이 되었습니다. 탄광의 눈물 젖은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독의 차가운 지하 막장에서 그리고 외로운 병동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낸 외화는 가뭄든 논바닥에 쏟아지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이 기록한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이들이 보낸 피 같은 달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국가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며 길을 낼 때 그 아스팔트 사이사이에 파독 근로자들의 땀방울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한 포항의 허허벌판에 거대한 제철소를 짓고 용광로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것도, 울산의 바닷가에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들이 타국에서 보낸 희생의 산물이었습니다. 세계는 이를 두고 라인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한강의 기적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요술 방망이로 뚝딱 만들어낸 기적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것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어두운 갱도에 묻었던 아버지들의 결단이었고, 동생의 학비를 위해 남의 나라 망자의 몸을 닦아내던 누이들의 눈물이 모여 만든 거대한 강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분들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심하게 흐른 세월 속에서 그때 그 푸르렀던 청년들은 이제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백발의 어르신들이 되었습니다. 서독의 낯선 땅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와 이 땅의 발전을 묵묵히 지켜보며 여생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깊은 주름을 보며 가끔은 서글픈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당신의 그 주름은 가난과 싸워 이긴 승리의 훈장이며 당신의 거친 손은 한 나라의 운명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거인의 손입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 후대들은 보릿고개를 모르고 자랐으며 당신들이 흘린 눈물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에 잠 못 이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풍요가 사실은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말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편리한 지하철,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활약 뒤에는 언제나 파도, 광부와 간호사라는 이름에 이름 없는 영웅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우리 후대들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시린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성찰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지하 1000m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캤던 그분들의 정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졌던 그 뜨거운 사랑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 당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위대한 영화였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혹독했던 시절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내 주셔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생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영광스럽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 역사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합니다.